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참으로 파렴치하다라는 표현 말고는 달리 할 말도 없게 만드는 윤석열의 상당한 발언이 있었죠. 그 내용이 뭐였냐? 바로 검찰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의 이 발언에 정말 오싹해지는 그의 행동이 연결되는 지점들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이 한겨레 박용현 그 논설위원의 사설이 있어가지고요. 관련된 내용을 일단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씩 좀 이야기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먼저 함께 보시죠. 한겨레 아침햇발이라는 코너인 것 같습니다. 기소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 윤석열이 했죠. 내려보겠습니다. 윤석열 지난 25일날 이제 국민의힘 서울 캠퍼스 개강총회 행사에서 대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서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범죄를 은폐하는 것은 그 범죄보다 더 나쁜 것이다. 본인 자기소개하는 거죠, 이거 지금. 자, 이 본인 스스로가 하나의 재앙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말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선명하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짚어내는 길잡이가 될 것 같다라고 논설위원은 짚고 있죠. 고발사주 의혹, 이미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 특정 인물에게 재앙을 선사하기 위한 수순이었던 셈이었고 함부로 기소하는 위험성을 오싹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고발사주는 검찰총장의 가족과 관련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한 언론인들의 인생이 절단날 뻔한 사건이었던 셈. 고발사주가 실제로 실행이 돼서 기소가 됐다면 수사는 묻혀버렸을 것이다 라는 것도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장모 문건은 또 어떠냐는 거예요.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말에 지금 이 사건들이 다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얼마 전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기소 자체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서울시 공무원 감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뒤 관련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기소유예로 끝났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끄집어내서 유우성 씨를 다시 재기소를 했는데 대법원이 보복성 기소라고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죄를 뒤집어 씌우다가 무죄를 받자 다른 혐의로 다시 기소한 검찰의 행태는 굉장히 무서운 것 그 이상. 그러나 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검사는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죠. 자, 이밖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룸살롱 향응검사 99만 원 불기소 사건, 법률적 숙련을 이용해 기소를 불기소로 바꾸고 불기소를 기소로 바꾼 사건들은 부지기소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검찰은 한없이 무거운 검찰권을 노리게 삼고 사유화라는 위험천만한 유의를 벌여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윤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조직의 일원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내 수장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것인데 그는 아무런 성찰도 보여주지 않았죠. 심지어는 그 자신이 검찰총장으로서 판사사찰 문건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수사방해 등 일그러진 검찰권 행사로 징계를 당했고 법원도 이거 굉장히 중하다. 면직 처분도 가능할 정도라고 판결을 내린 바도 있죠. 근데 앞서 서두에 인용한 윤석열의 말, 요거 아까 읽어드렸던 거, 요 내용, 검찰의 중립성 보장 방안을 묻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라는 겁니다. 당황스럽죠. 그러면서 검찰의 중립성 보장은 또 뭐라고 제시를 한 줄 아세요, 윤석열이? 검찰 인사의 공정성을 해답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권이 아무리 불공정하게 행사돼도 조직 전체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데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히든 뭐 달라질 게 있을 리가 없는 거 아니냐. 고발사주, 이 장모 문건, 보복 기소 등 삐뚤어진 검찰권 행사를 엄히 단죄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검찰을 향하는 출발점인데 이 윤 후보는 정말 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서운 권한을 갖게 되면 마찬가지로 책임도 무섭게 묻는 것이 민주국가의 원리입니다. 근데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여러 나라에서 판검사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일반 공무원보다도 더 중하게 처벌하는 이 법 왜곡죄를 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인 거죠. 그 부분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윤 후보는 검찰 중립성과 배치되는 행위로 징계를 받은 바 있고 임기 도중 퇴직해서 대선에 뛰어든 것 자체가 검찰 중립성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선 후보 윤석열에게 그리고 만약에 그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묻고 또 물어야 될 태생적 질문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가 중립성을 외치고 공정성을 외치고 이런 이야기를 할 그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여러분들 방금 앞서 보신 이 논설위원회 사설에 대해서 많은 좀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발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들으셨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윤석열 스스로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신이 해왔던 내용들에 대한 자기소개성 이야기. 그거 내가 해봐서 좀 잘 알아. 이게 근간에 깔려있는 것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뻔뻔하고 무서운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이처럼 검찰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정작 이에 대한 해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당한 인사를 하게 되면 알아서 바뀐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끌어낸다는 것에서 그는 자신이 말한 그 검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의지가 없어요. 그저 검찰의 재앙적인 인권유린 행태를 청년들로 하여금 야 내가 이만큼 무서운 사람이었어. 검찰은 그리고 이만큼 무서운 곳이야 라는 식의 어떤 겁박성 발언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건 이게 저만의 생각인가요 혹시? 검찰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법 그리고 검찰의 재앙적 수사와 기소를 막아세우는 방법은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명쾌한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충분히 쌓여있는 그 해외 선진국 그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벽한 분리를 이뤄내는 것에서 이들의 재앙적 이 행태를 막아세울 수가 있죠. 그런데 검찰의 코미디가 뭔지 아십니까?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버젓이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자신들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져왔던 독점적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것은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검찰은 인권 유린기관이었다는 점을 역사가 증명을 해왔어요. 현 시점에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의 독점적 권력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아시다시피 애초에 우리나라 검찰기관은 그 첫 단추에서부터 굉장히 잘못 채워졌던 기관이에요. 그리고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를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검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기소를 통해서 형사적 책임을 묵게 하는 그 형사소추에 대한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고 심판하는 기관하고 소추하는 기관을 분리하는 형태로 도입이 되고 발전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의 역할이라는 것은 애초에 그 태생부터가 너희들은 기소기관이야 라고 해왔던 거죠. 그 이유는 그 권력의 집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권한의 남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할 수 있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능에 그 기반에 상식적으로 깔려있는 것이 부패를 막기 위한 권력의 분배에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검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와의 견제 기능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특히나 대검에서도 검찰이 인권보호기관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에 대한 어떤 감시, 견제, 통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모두 그냥 검찰로 통합을 하면서 견제 기능이 상실되어 왔던 거죠. 강압적이고 어떤 무리하다시피 하는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그리고 선택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견제와 통제적 기능을 그 수행하는 기소 이 수사가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소를 통해서 수사의 어떤 견제와 통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검찰에 의해서 계속 가로막히고 이들이 그냥 다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검사는 책임을 지지도 않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틀 안에서 법의 성역 안에서 보호가 되어 왔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특정 기득권 세력들을 또 보호해주기도 하고요. 책임을 묻는 자가 누구였냐? 바로 본인들이었으니까 제 식구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이뤄질 수도 없었던 것이었고 그런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들에서는 선행적으로 시민사회와의 어떤 합의를 거치고 그러니까 시민사회와의 어떤 합의하에 분리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영미법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즉의 그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완벽하게 분리를 해냈고요. 우리나라 같은 이 대륙법계 국가들 역시도 검찰이 물론 기소와 뭐 수사 그리고 지휘권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요. 수사 인력을 애초에 검찰에다가 배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인 경찰에만 배치를 하는 것이고 아예 수사 인력을 검찰에 배치를 안 하는 걸 통해서 경찰이 수사를 전담을 하는 사실상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도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모두 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이걸 정해놓은 어떤 약속과도 같은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독점적 권한의 병폐가 이 여지껏 해소되지 않아왔던 거예요. 경제는 선진화가 되었어요. 경제는 선진화가 되었는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만큼은 후진국 반열에서 벗어나지 못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기소독점, 뭐 기소편의주의, 뭐 상명하복, 정관예우 이런 단어가 사실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기 이전부터 우리가 늘상 인식을 해왔던 이 엘리트 검찰의 어두운 이면이었던 거잖아요. 저도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릴 때 뭐 기소가 뭔지 압니까? 정관예우가 뭔지 알겠어요. 근데 그냥 정관예우의 의미를 딱 알게 됐을 때 정말 이 꼬맹이 때도 이게 어떻게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전 그때부터 의문을 좀 가졌던 부분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여전하다라는 것도 이게 결코 상식적이진 않은 사회의 그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좀 더 역사적으로 이 문제를 짚어보면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냐. 일단은 일제강점기에 이제 조선총독부가 식민 통치를 이제 편안하게 하려고 이 검찰의 권한을 그들에게 몰아줬던 것에서 출발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승만 정권 때 일이 또 생기죠. 청산이 되었어야 되는 이 친일 경찰들 다시 대거 기용을 하면서 경찰 인력의 70%가 다 친일 경찰이
경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 어떻게 됐겠습니까? 통제불능이었어요. 막 그냥 지들이 원하는 대로 막 정치인도 붙잡아 넣고 막 난리를 쳤죠. 그래서 이런 친일 경찰 세력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지휘 권력을 세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재헌국회 의원들이 이제 형사소송법을 만들어서 이 경찰 권력의 통제 권한을 검찰에게 또 멀어졌던 이 배경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기반은 다지긴 했어도 20화까지도 이 검찰은 경찰의 길을 못 폈어요. 다만 제도적인 어떤 기반들이 계속 쌓여왔던 거죠. 그런데 검찰이 경찰에게 길을 못 폈던 이때조차도 이미 이런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다른 국가에 비교해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 공화국에도. 그런데 이 논의가 진행될 때 그 당시에 또 무슨 일이 생겼느냐? 바로 쿠데타가 터졌죠. 문제는 박정희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이 검찰 권력이 급속도로 비대해지는 계기를 맞이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군을 통한 어떤 물리력으로 독재를 하면서 그 체제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 군의 물리력으로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정권 유지 도구로서 군의 물리력을 어떤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찰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박정희 군사 세력이 헌법을 또 개정을 하면서 뭘 추가했느냐? 이때 영장 청구권이 검사들에게 독점이 됐던 거예요. 그 개정이 되면서 제5차 그 개정 헌법이었죠. 그리고 또 넘어가서 전두환 때 이때 대공 사건을 만들면 검찰이 합법화시키고 판사들 협박해서 유죄를 만드는 일들이 또 계속됐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때 등장했던 표현이 육법당이었어요. 육법당. 군의 물리력인 육사하고 서울대법대가 연합해가지고 이 정권을 유지한다라고 해서 육법당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던 거죠. 그만큼 검찰의 이 권한은 끊임없이 비대해져 왔던 겁니다. 군의 물리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권의 유지 도구로서 사용이 됐던 거죠.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 이르러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법은 정치의 신여라는 표현이 쓰이고요. 검찰총장 1명하고 장관 20명이 비등비등하다 이런 표현도 나왔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검사가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이러한 검찰 권력의 오남용을 통해서 이들이 불법에 더욱더 뻔뻔스러워지게 되었던 거죠.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바로잡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미 역대 정부들을 거쳐오면서 비대해진 검찰 권력, 이게 통제가 불가능해졌던 것이고 지금까지 이르게 됐던 겁니다. 이러한 통제 불가능 권력의 그 권한의 어떤 중심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권한의 독점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최근이라고 해서 다른 게 없었죠. 뭐 99만 원 그 불기소 세트 사건, 그 나경원에 대한 13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불기소 결정, 그리고 완전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김학의에 대해서 검찰이 체포영장을 기각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줬던 거, 이 밖에도 여러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러한 역사와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무지한 걸까요? 저는 다른 건 윤석열이 무지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도 이미 답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냥 윤석열이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을 계속해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검찰의 무서움을 재앙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윤석열이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를 청년들 앞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의 그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요. 재앙의 문제는 검사 개개인의 도덕성, 즉 양심에 맡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깔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독점적 권한은 결코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터졌을 때 검찰이 그 개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검찰의 재앙을 막는 방법은 명확히 대안이 존재합니다.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중유범죄에 대한 수사 그 개시권, 이것도 역시나 모든 걸 완전히 내려놓으면 되는 문제인 거죠.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통제적 기능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그 전직 대통령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기이한 검찰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답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현재 시민들 역시도 이러한 정답을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검찰 권력이 이에 끝까지 저항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촛불을 든 시민들의 조직된 힘에 의해서 이게 어렵사리 제도권에서의 어떤 작은 변화로 쏘아져 올려지니까 여기서 등장한 게 바로 검찰의 중립성도 공정성도 정의도 상식도 모두 다 내던져버린 이 파렴치한 윤석열이라는 이 검찰 괴물의 민낯이 폭발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상식이라는 게 통하는 민주 촛불 정부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굉장히 어렵사리 얻었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기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나아갈 어떤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놓치게 되면 정말 저는 진짜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억압하고 훼손시켜왔던 이들 검찰의 역사를 등에 짊어지고 있는 이 윤석열과 그리고 그들 세력의 칼끝은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시민들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꼭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